여러분 안녕.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어제 처음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엄청 긴장되고 해가지고 평소에 제가 말이 좀 많은데 짧게 끝낸다고 생각했는데도 어제 보니까 40분 넘게 수업을 했더라고. 평소에도 제가 수업 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 너무 불꽃같이 수업만 하신다. 제 성격의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최대한 진짜 마음 먹고서 30분 이내에 끝낸다. 거기에 왜 그러냐, 30분 지나면 퇴근도 해야 되거든, 선생님도.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꼭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학의 빛깔 지금 수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문학의 빛깔 중에서 서정갈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과제를 제가 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베네듀의 온라인 학습 과제 1, 2 나갔었지. 근데 계약이 연장되면서 3과 4 또 이렇게 계속 베네듀에도 올려놨습니다. 꼭 3, 4도 이렇게 과제를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강의 1강부터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청취하고 과제 매 강마다 한 작품씩 문제를 풀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청취한 후에는 정답을 댓글로, 오늘도 보니까 많이 댓글 달아놨더라고. 고마워. 정답은 다음 차시에 강의에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오늘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뭐 배웠더라? 지난 시간에 뭐 배웠더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문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 문학의 구성 요소. 모든 장작물은 형식과 표현과 내용. 이 형식과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진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이냐?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내용을 담아내는 것, 그게 우리 문학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 서정갈래 하고 있었지? 서정갈래. 서정갈래의 형식은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표현에선 자연스럽게 운율이 나타나고, 아이고 죄송하네요. 어이구 이렇게 보이지? 그래, 함축, 함축적 의미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심상, 이미지의 언어 형식을 갖게, 언어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형식과 표현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용을 갖다 구현하게 되는 건데, 이런 운문의 언어 형식과 운율과 함축과 심상의 표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냐? 그건 바로 정서였죠. 정서 표현에 매우 유용한 양식이 바로 운문의 언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문문학 서정갈래는 이와 같은 형식, 표현, 내용은 정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시의 소통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에서 우리는 독자로서 시를 통해서 작가의, 시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 안에 내적 구성 요소 한번 보도록 할까? 시 안에는 시인의 꼬붕인 누가 있다고 했지? 그래, 화자예요.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있고, 화자가 무언가로부터 이제 정서가, 심리가, 반응, 정서적, 심리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깨달음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그냥 나오냐?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무엇이 주어야 되느냐? 화자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가 아니면 어떤 대상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부터 어떤 감정이 촉발되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수능이라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어떤 감정이 촉발되어질까? 여러분들이 이제 4월 5일 날 학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화자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그 작품의 이것은 곧 주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제가 구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배웠었지. 가난한 자의 슬픔이라는 주제였어요. 안타까웠죠? 통사 구조가 계속 반복됐었고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었나요? 그렇죠. 그죠.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요. 또한 소중한 우리 어머니하고도 지금 헤어져 있죠. 헤어졌다라기보다는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립다고 했고요.
또한 사랑도 알고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겠네. 두 번째, 육중한 기에 굴러가는 소리로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소리라는 건 청각이기. 청각. 청각은 심상인가요? 이미지.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부각될 수 있다. 처지가 드러날 수 있다. O일까 X일까? O야, O. O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소리를 잘 못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아침 기상 소리야. 이 기상 소리야. 소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군대에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디미고 입학하면 아침마다 무언가 음악을 막 듣게 될 거야. 그 음악 소리, 기상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처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지. 또 소리를 통해서 처지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까? 또 막 폭탄 소리,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어. 그 소리가 막 배경에 나와 있어. 지금 현재 그 소리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처지는 뭘까? 전쟁 중에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막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육중한 기에 굴러가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 화자가 있는 거야. 그럼 화자는 아마도 매우 평안하고 안정적인 처지에 있는 걸까? 아니면 매우 불안정하고 무언가 노동자로서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걸까? 아마도 플러스의 환경보다는 마이너스의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댓글 달라고 한 거에서 어떤 친구가 첫 스타트를 2번을 했더라고. 누군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2번 하면서 그 뒤부터 애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지 계속 똑같이 되더라고. 근데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자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화자가 비판했나요? 지금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정서, 감정들을 그냥 버리며 살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악질, 악덕, 기업주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비판했나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라고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처지에 있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보여주기 하고 있어. 보여주기. 근데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인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일까? 이건 분명히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판적 생각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이 작품에 있는 화자가 스스로 지금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 화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었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청각, 시각, 공감각 엄청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랑이란 감정. 뭐라고 나왔더라?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이런 거. 감각적 이미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 감각은, 그러니까 시에서의 정서라는 건 항상 추상이야. 사랑하다, 뭐 따뜻하다, 안정적이다,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 슬픔과 뭐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추상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문학이라는 것은. 시인은. 그래서 시어, 감각적인 이런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의문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서리법 말하는 거였죠. 서리법. 계속해서 통사구조 반복됐었죠. 전달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물결도 있네. 이렇게. 오케이. 예쁘네. 두 번째 갑시다. 이런 통사 구조로 봤을 때, 소통 구조로 봤을 때,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A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현실로서 이제 작품 감상하네요. A,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반영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의 삶을 반영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B 가볼게요. 시인의 입장에서 감상하네.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여. 시인과 화자는 분리되어 있나요? 그죠? 맞죠? 시인은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거고 화자는 작품 안에 있는 거니까 분리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시의 내용이 시인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화자, 둘을 분리함으로써 이 작품의 내용이
화자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지금 나 가난해서 사랑도 알고 그리움도 알고 외로움도 느끼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나 지금 그것들을 모두 그냥 버리면서 숨기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시인은 공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야 무슨 소리야? 가난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아마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화자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썼겠지.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겠죠. 앞에 있는 화자와 시인을 분리한 건 맞지만 요 뒤의 내용은 틀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분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간 체크 자꾸 해야 되겠네. 오늘은 시를 내재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재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감상 관점에 따라 시를 감상할 수 있다. 감상 관점에 대해서 우리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작품 오늘은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작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재적인 시 읽기 방법이라고 했는데 시를 감상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근데 시를 쓰는 시인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가 이 시가 쓰여지게 된 현실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시를 감상하는 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라는 걸 우리가 감상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게 시인의 생각은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없어요. 시인의 생각은 결국은 시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잖아, 우리는 독자잖아. 선생님도 독자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시인의 그 의도를 알고자 하려면 결국은 이 작품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만 우리 시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재적인 시 읽기 방법이란 결국은 시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감상한다라는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를 감상하는 것. 내재적 구성 요소는 뭘 말하냐? 시 안에 있는 화자.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지, 당연히. 우리 수업 강좌 이름이 호랭이 선생님의 생존 국어. 별로 고민을 안 했었는데 어제 그냥 문득 이걸 올리다가 호랑이 선생님은 제가 원래 이렇게 항상 쓰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제가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뭘 더 한마디 더 붙일까 하다가 생존 국어라고 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먹고 살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국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의 문제? 너무 다른 말 많이 하면 또 늦어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살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국어 공부. 화자가 있고 시 안에는 그 화자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그 다음 화자가 주되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이 존재할 것이고 이걸로부터 화자가 어떠한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혹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게 곧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곧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은 결국은 시인의 꼬북인 화자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걸 누굴 통해서 구현하느냐? 화자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감정, 심리적인 반응, 화자가 가는 어떤 자세나 태도, 화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건 결국은 전부 다 시인의 생각과 감정,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작품 속에서 화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은 추상이잖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고 등등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시 안에서 내재적으로 화자를 먼저 찾아야 되고 화자에게 둘러싸여지는 시적 상황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의 속성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화자의 정서나 감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심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의 태도, 자세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 이게 곧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화자, 상황, 대상,
정서와 태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아주 큰 의미에서 시를 읽는 방법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절구절을 시의 구절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실제는 요겁니다. 시 읽기의 팁. 이 팁이라고 써놨죠. 자, 3S. 상황과 그죠? 수식어와 그리고 서술어. 그래서 3S야.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잘 생각해봅시다. 상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거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플러스의 상황이야. 그럼 어떤 정서가 촉발될까? 플러스의 상황. 뭐 예를 든다면 수능 내가 예상한 성적표 그대로 대박이 났어. 그런 상황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주식 대박이 났어. 플러스 상황이야. 플러스의 정서. 그럼 마이너스 가볼까요? 수능 쪽박 찼어. 마이너스 정서. 연동되는 거야. 내 여자친구에게 차였어. 남자친구에게 차였어. 이성친구에게 차였어. 마이너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상황이냐 마이너스 상황이냐 이 상황과 화자의 정서는 연동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에서의 상황을 찾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시 안에서의 상황 찾기.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할 때 수식어 무척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똑같은 뭐 밤이라고 합시다. 이 밤이란 단어 일반적으로 시에서 의미하면 밤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캄캄한 뭐 이런 의미 갖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수식을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했어. 아름다운 밤이래. 그럼 이 밤은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수식하면 얘는 플러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 삶은 나의 사춘기 시절은 나의 중학교 시절은 캄캄한 밤이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의 의미가 얘를 수식하고 있어. 그럼 이 밤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앞에 어떤 수식을 받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때 이 시어의 의미는 결국은 어떤 말에 수식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으로 밤은 무조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어떤 시험 무조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건 없는 거야. 반드시 앞에 있는 수식어를 잘 봐야 돼.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서술어. 와 이거 진짜 대빵 별 5개 해줄까? 별 5개면 장군 맞나? 수상? 잘 모르겠다. 근데 갔다 왔는데 난 아무튼 밤. 서술어 가보도록 합시다. 밤은 아까 수식어로부터는 아름답다를 한번 서술어로 붙여볼게. 밤은 아름답다라고 했어. 그럼 밤은 결국에는 마지막 서술어에 가면 그것에 대한 고급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시어가 어떤 수식을 받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얘가 마지막 어떤 서술어하고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어의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거야. 나는 너를 하나의 마지막 어떤 서술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 마지막 서술에 가장 중요한 그 고급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이 마지막 서술을 잘 읽어줘야 돼. 그리고 실제로 시를 읽을 때는 대부분의 문장 성분들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비어있는 함축적인 서술어를, 함축적인 수식어를 찾는 것.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의 감상 항목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감상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문학할 때 형식과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결국은 시를 공부한다는 것도 결국은 시의 형식, 표현, 내용 이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소설로 가면 어떻게 될까? 소설도 소설의 형식, 표현,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수필의 형식, 표현, 내용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 안에서는 음문의 언어 형식, 운율, 압축, 심상, 시상 전개 방식, 표현 방식,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그리고 내용, 주제인 거죠. 그죠?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시의 감상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감상하는 관점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첫째, 작품. 오직 이 작품만 가지고서 이 작품을 감상한다. 이게 내재적 감상 관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작품만 가지고 감상한다. 우리는 간혹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감독상을 받는데 그 작품상을 받는데 그 작품 자체만 가지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화 감독이 스캔들이 있어.
뭐 그런 감독 우리나라에도 예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작품에 대해서 막 수상하고 플러스 작품이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시인의 어떤 일탈 내용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작품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의 성향이 있었던 그런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쓴 작품을 하면서 이 작품도 그 사람의 그것과 연결시켜서 마이너스야! 라고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것 모두 다 이 작품 외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이 작품만 가지고서 감상하는 것을 우리는 내재적 감상 관점, 절대론적 감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작품을 감상하는데 이 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외적인 요소인 시인을 통해서 감상하거나 현실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독자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외재적 감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외재적 감상 관점, 내재적 감상 관점 항목 한번 볼게요. 내재적 감상 관점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 쭉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결국 작품을 무엇만 가지고 감상하느냐? 형식과 표현과 내용. 그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 작품에 쓰여진 형식과 표현과 내용의 구성 요소가 한다면 화자의 정서, 태도, 그리고 화자에게 둘러싸여진 상황, 작품 속에 있는 대상, 요걸 파악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 그건 내재적 감상 관점이야. 내재적 감상 관점입니다. 그 다음 외재적 감상 관점 갈게요. 표현론적 감상 관점은 시인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삶을 통해서, 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서 그 작품을 평가하려는 거야. 이 시인은 어렸을 때 가난한 삶을 살았어. 이 작품은 그래서 그 가난한 삶의 어떤 비애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그 작품 자체에 있는 내재적 요소만 가지고 감상한 게 아니라 시인의 어떤 시인의 삶을 가지고 감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외재적 감상 중에서 표현론적 감상 관점입니다. 그 다음 외재적 감상 관점 중에서 반영론입니다. 그 작품이 창작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냥 툭 나오는 거 아니다. 그 시대, 그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군사정권 때 쓰여진 작품인 걸로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억압받았던 그런 시대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감상한다. 그건 내재적 감상이 아니라 외재적 감상 중에 그 시대를 가지고서 그 작품을 감상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외재적 감상,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용론적 감상 관점이야. 효용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보고 나에게 쓸모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그래, 니들이 하는 거야. 선생님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독자야, 독자.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줬어, 나에게 즐거움을 줬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줬어, 내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었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거는 효용론적 감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상 관점까지 했고, 자, 오늘은 실전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짧은 작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나도 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래.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짧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좀 지루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넣어보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호랑이 선생님이니까 어차피 중간에 좀 지루한 타이밍에서 내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은 여기다 호랑이 얼굴을 입혀줘가지고 휘지르다 아무튼 한다고 하더라고. 오늘 해줄지 모르겠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감상 가보도록 합시다. 좀 지루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 여름의 끝이라고 했네요. 그 여름. 여름이라는 계절이 일단 제목에 나왔고 끝, 엔딩이네. 엔딩. 끝입니다. 그 여름의 끝. 여름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나? 뭔가 페스티벌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여름이 끝났다. 그렇다면 여름을 플러스로 본다면 끝은 이제 여름이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여름. 계절 배경 나왔습니다. 그 여름. 그죠? 계절은 여름입니다. 나무 백일홍은 대상. 나무 백일홍이 있네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피어 있다라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네요. 여름 동안에
6월, 7월, 8월, 뭐 아무튼 요 기간에 100일 동안 붉은 빛을 띠고 있대요. 무사하였습니다. 여름 동안에 백일홍은 무사했대요. 무사했으니까 뭐 다행인 것 같아. 한 차례 폭풍에도 폭풍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지? 당연히 마이너스. 다음 폭풍에도 폭풍이 2번이 왔어. 반복이네요. 무자비하네 아주.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비유가 쓰였네. 직유법.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화자는 지금 보니까 대상으로서 뭘 삼고 있어? 그래요. 백일 홍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이 언제였었죠? 여름에. 근데 또 백일홍에게 지금 이 여름에 뭐가 지금 들이닥쳤죠? 폭풍. 근데 그 폭풍도 곱하기 이만큼. 그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근데 얘는 어떻게 됐대? 백일홍은 쓰러지지 않았대. 쓰러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붉은 꽃을 매달았대. 붉은 꽃을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폭풍이라는 것은 딱 봐도 그냥 고난과 시련 아니야? 너무 상투적이다. 이런 거를 고난 시련이라고 해석하지 못한 친구 있다면 그 친구는 좀 선생님하고 수업 더 열심히 들어야 돼. 알았지?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인 거야. 폭풍이 막 몰아쳐. 뭐 당연히 고난과 시련일 거야. 근데 그 백일홍은 폭풍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에는 꽃을 피웠어. 이건 결실 아니겠어요? 결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극복하고 나면 뭐가 온다? 결실이 온다. 이거 되게 상투적인 구절이야. 이 시인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구절은 이 작품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이런 패턴은 정말 많죠. 그렇죠? 고난과 시련,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 결실이 있다. 여러분도 삶에 근데 이런 너무 상투적인 말들은 삶의 대부분 진리더라고요. 이거 발음이 막 꼬이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미고 3년을 여러분이 수많은 폭풍우를 만나게 될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 3년 동안을 쓰러지지 않고 견디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디미고에서의 3년만 그럴까요? 인생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이 붉은 꽃,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선 수많은 폭풍들, 그것들을 견뎌낼 때 훨씬 더 아름답고 그런 멋진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붉은 꽃은 결국에는 이 붉은 색채감, 아마 생명력이 훨씬 더 느껴지는 색채감이죠. 이건 결실이면서 또한 뭐라고 할 수 있냐? 백일홍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흰색도 있나? 있네. 2연 갈게요. 그 여름 나는, 똑같은 여름이네요. 패턴 똑같아. 나는, 이번엔 내 이야기하고 있어. 화자는 결국엔 나였네. 먼저 나는 백일홍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 이야기합니다. 폭풍, 그 여름에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대. 그럼 화자의 처지가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뭐. 요 여름에 이 폭풍과 백일홍에게 있을 때 나도 또한 이 여름에 뭐였다? 나도 폭풍을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있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럴 때 있었나요?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 나도 맞닥뜨려 있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여기는 이 폭풍 속에서 나는 이 여름의 절망, 인생의 끝이다 라는 감정, 절망을 느끼고 있었나 봐.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절망은 붉은 꽃을 매달았대. 우리 앞에서 이 붉은 꽃은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핀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거야. 우리 3S 얘기했잖아, 그지? 서술어, 앞뒤 맥락, 그죠? 수식어를 통해서 보건데 얘는 강인한 생명력이야. 근데 얘는 절망은 붉은 꽃들을 매달았대. 그럼 이 붉은 꽃은 누가 매달은 거야? 절망이 매달은 거야. 여러 차례 폭풍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절망이라는 것이 붉은 꽃을 만들었으니까 이 붉은 꽃은 절망이 수없이 나에게 계속해서 밀어닥쳤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또 뭐래요? 그 폭풍에도,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야, 여기서는 폭풍 2번 썼잖아. 곱하기인데 얘는 여러 차례인 거니까 제곱이나 뭐 세제곱, 네제곱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무튼 수많은 폭풍, 인생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뭐다?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견뎌낸 거야, 견딘. 나도 견뎌냈어. 3년 갑시다. 아, 왠지 패턴이 너무 뻔할 것 같아. 이제 두 사람이 중첩되지 않나? 여기. 마지막 갈등이요.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무엇? 나무 백일홍. 그 백일홍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야, 그럼? 넘어지고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넘어져도 다시 매달려. 타올라 막 불을 뿜어. 상승의 이미지야, 하강의 이미지야? 상승이야. 상승의 이미지는 생명의 이미지야, 죽음의 이미지야? 생명력의 이미지죠. 백일홍. 이 백일홍.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었대. 와, 이 친구들 이거 설마 이 피를 보면서 백일홍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없겠죠? 피, 여기서의 피라는 건 아마도 강인한 생명력. 위에서 보였던 이 붉은 색깔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작품에서는 이 붉은, 이거 여기서 붉은이 아니야. 요 붉은이 아니겠구나. 요 붉은과 요 붉은, 이 피라는 것은 다 붉은 색채 아니겠어요? 이거는 생명력. 피라는 어떤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피로 덮었을 때, 그때 장난처럼 나의 무엇도 절망도 끝났다. 여름에 백일홍이 그 여름을 견뎌내고 꽃을 피웠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피로 덮었다. 붉은 색깔로다가 빨갛게 백일홍이 피었다. 이 뜻 아니겠어? 그때 나도 장난처럼 나의 절망도 이렇게 백일홍처럼 견딘 뒤에 나의 절망도 어떻게 됐다? 끝났다. 나의 절망을 극복했다. 나의 생명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뭐 결국 정리해보자면 화자는 나죠. 이제 납니다. 시적 화자의 지금 대상을 보니까 백일홍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백일홍을 봅니다. 근데 그 백일홍을 보는 게 곧 화자의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똑같네요. 똑같아. 그걸 얘기하면서 결국 나의 절망의 극복. 무엇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했느냐? 이 백일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절망도 극복했다. 이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겠네요. 자, 화자는 지난 여름, 한번 확인 문제 봅시다. 지난 여름에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꽃을 피운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백일홍. 네. 윗글은 삐리리와 삐리리를 대응시킨다는 얘기는 딱 맞아 떨어진다.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윗글은 누구하고? 화자와 무엇을? 대상물인 백일홍을 대응시켜서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남이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길어지고 있네. 빨리 끝냅시다. 자, 정리하자. 화자는 나고요. 대상은 백일홍이었고요. 상황은 그 여름에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핀 백일홍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서와 태도. 화자는 지금 여름의 절망이라는 폭풍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뭐 했나요? 어떤 태도로? 극복하는 태도로, 의지적인 태도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주제, 자연의 생명력을 통한, 곧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백일홍의 생명력을 통해서 무엇을 극복해서 화자는?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표현상 특징, 대상과의 유사성에 근거한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백일홍과 화자, 이 두 개를 대응시켜서 시상 전개하고 있고요. 화자는 그래서 곧 백일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되죠. 여름에 나는 지금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 폭풍과 막 지나갑니다. 하지만 끝은 뭐예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한 거죠. 경어체, 습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네요. 뭐뭐 습니다. 습니다는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울러 습니다가 쓰면 뭐뭐 하겠다. 겠다가 쓰면 의지적인 거잖아. 뭔가 격정적이고. 근데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습니다 말하면 훨씬 더 담담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담담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식적인, 계속해서 이제 통일감을 좀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네요. 색채 이미지, 특별히 붉은색을 아주 잘 활용했죠. 선명한 인상, 강렬한 생명력을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이 붉은색이 아주 잘 쓰이죠. 잘 쓰였습니다. 비유를 씀으로써 선명한 인상을 우리에게 줬고요.
폭풍은 결국에는 고난과 시련. 이거 아주 상투적인 거야. 이런 거는 너무 쉽습니다. 백일홍, 이 작품에서 백일홍은 그리고 피라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을 내게 이미지를 부여해 줬지요.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말 끝납니다. 오수정, 수정아. 근데 여기서 나 고백해야 돼. 미안해. 얘들아, 사실은 오수정,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첫사랑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오수정. 수정 씨 누군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아무튼 오수정 가겠습니다. 내재적으로 시를 읽는다라는 것은 화자, 그리고 화자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과 그리고 화자가 주되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화자가 그것들로부터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화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곧 내재적으로 시를 읽는 거고, 그것이 곧 우리는 주제 찾기가 되는 겁니다. 시를 읽는 것. 3S 진짜 중요했어요. 상황, 수식어, 서술어. 내재적 감상 항목, 내재적 감상은 절대론적 감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 외재적 감상 관점에는 표현론과 반영론과 효용론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자, 오늘의 과제 구글 클래스룸 국어 클래스에 가면은 국어 과제, 이번에는 02 오늘 배운 작품 그 여름의 끝,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 과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정답을 거기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빨리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있다. 맞다. 죄송합니다. 네. 읽어보기. 요거 자료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업했던 내용인데 텍스트로 정리한 것 뿐입니다. 문학이란 형식과 내용과 표현. 문학의 구성 요소는 요거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